자, 오늘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 권한이 없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여자들, 우리가 흔히 비공식 참여자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이런 기관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공식 참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다 아는 이야기.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을 하고 그 방법으로서 지지할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다수당이 되면은 바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대안, 말하자면 그게 공약이니까 그 공약을 정책으로 바꿔서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 그럼 바로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냐. 즉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요, 정당 중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안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중요한 아이디어를 전파해야 되겠다. 보통 경우는 통치 이념,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전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권 획득을 가능성은 없지만은 국회의원 몇 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전파하기 위해 흔히들 이념정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념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 집단들이나 국민 개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거나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를 당할 때거나 또는 아니면은 이익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 이 표출된 이익들을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결합을 시켜서 조금 응집성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는 정책 의제 아젠다 세팅 과정에서 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정치학자들이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알몬드라든가 버바 같은 사람들이 이 정치 과정 중에서 의제 표출하고 그 표출된 이익들을 결집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이익 집단과 정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이익들을 결집을 해서 하나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보통 경우는 서로 다른 요구들을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합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각각 약간씩 다른 주장을 하는 쪽의 사람들과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해서 하나의 공통분모적인 그런 정책 공약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노동자하고 사용자, 양자 사이에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 양자의 서로 상반된 주장 중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다. 그리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뭐 좀 쉬운 방법은 금속노조하고 섬유노조가 서로 약간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아마 이거는 통합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쉬울 텐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주장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다. 즉 우리 정당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이러한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제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다수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추진을 할 때, 그때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정당이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산당 같은 경우입니다. 또 전혀 아닌 정당들도 있습니다. 공산당에서는요, 아직도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만은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같은 때도 대학교에 총장이 있으면은 학교 총장은 대학의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장이 주로 맡아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교육시키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공산당서기가 총장하고 똑같은 카운터파트로서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교수 채용에서부터 직원들 채용하고 하는, 그리고 행정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관장을 합니다. 대학의 실질적인 내용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공산당서기가 합니다. 그 아주 재밌는 거는 학장이 있으면요, 학장 교수입니다. 학장 옆에 또 당서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 단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을 그런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당에서는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에서 뭔가 결정된 게 그대로 정부에서 다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공산당이 있고 바로 정부, 공산당이 정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민주주의 국가는 안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도 다수당이 돼서 다행히 당수가 이제 수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내각 책임제 같이 강한 영향을 발휘를 하지만은, 미국과 같이 정당이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같이 트럼프라는 대통령 개인이 들어가서 공화당의 의견은 거의 무시하고 자기들 소위 보좌진들하고 같이 인원을 해서, 그리고 행정부하고 인원을 해서 정책을 막 끌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보면 마치 정부의 정권을 잡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영향. 미국은요, 정당이 아주 재밌는 게, 미국은 다수당, 말하자면 집권 여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정당. 거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당수가 대통령 비슷합니다. 그러면 야당은 당수가 누구냐? 미국에 지금 민주당 당수가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당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당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야당에 혹시 하원의 의장이 야당이 되면 그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당수 비슷하게. 그러나 응집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의장이 아니면은 국회의장이 야당이 아니다. 야당이 하원의 야당 원내 총무가 당수 비슷한 역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정치 체제 성격에 따라서 정당이 역할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각 책임제는 우리가 당이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다수당의 당수가 바로 수상이 돼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거기에다가 다수당의 간부들이 장관, 차관이 돼가지고 행정부를 운영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내각 책임제에서는 정부를 다 운영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 영국과 같이 다수당이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는 데도 있고, 미국과 같이 당은 사실은 이름만 있고 별로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인물 중심의 정당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인물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옛날 정당이 있던 것도 통합이 되고 뭐 하고 돼가지고 몰립니다.
그러다가 선거에서 졌다.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패배했다. 후보가 패배했다. 그럼 그 당은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살아남더라도 한 절반 이상 당원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몇 명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당을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이야기일 겁니다만은 옛날에 삼김시대라는 말을 흔히 썼습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하던 말인데 어떤 이야기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사람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 개발 독재를 하면서 경제 산업화를 할 때 그 개발 독재 때문에 피해 입는 무수한 사람들을 대변한 야당 투사들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강조했다. 그 사람, 이 세 사람이 워낙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당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나 이 당 그만둬야 되겠다. 나 나가야 되겠다. 그 나가면은 그럼 그 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 당이 이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당은 있지만 그 당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응집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중심 모였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와 흩어져 버리는 이런 식의 현상. 그래서 당이 있어나마나 한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좌우가 대립되는 통치 이념을 서로 가지게 돼요. 지금 여당은, 집권당은 좌파적인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평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그 지금 야당은 우파적인,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고 발전 성장을 강조를 하고 통치 이념이 이렇게 대립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대립되는 통치 이념에 나는 어느 이념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쪽 지지하고 나는 이쪽이 좋다. 이쪽 지지가 되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탈당을 해서 저쪽 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당이 통치 이념을 중심으로 대결이 되면은 그러면 당이 이 응집성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응집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 규율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 디스플린 그런. 말하자면 당에서 결정한 것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야 당원 자격 박탈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당에 피해를 끼쳤다. 그럼 당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응징을 해서 제명을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쫓겨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규율이 강한 정당이 응집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당규 규율이 강하려면 그 당이 이념적인 소위 표방이 뚜렷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는 이념을 추구를 한다. 그래야지 꽉 모여들고 거기에서 쫓겨나면은 영국의 보수당이 당규가 가장 강한 정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물론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정당이 제도화가 돼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다른 말로 바꾸면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모순 충돌될 때 어느 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 그때 당이 각각 대립되는 의사들을 대표하고 그 대립되는 의사들을 대표해서 그중에 국민들이 더 많이 원하는 쪽을 지지를 해서 그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움직이게끔 할 때 그때 이런 식의 이념 정당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이름 못 붙여서 선거 때만 되면은 그냥 당 후보는 내는 역할을 하고 아무런 일을 못 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측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다음에 이익 집단으로 좀 가봅시다. 그 정당이 국민 개개인들이 원하는 게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고 할 때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끌고 나가듯이 국민들 개개인들이 원하는 바가 있거나 또는 고통을 당하는 게 있거나 할 때 정부의 정책으로 또는 정부의 행동으로 이걸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요구하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개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익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노동조합, 의사협회, 중소기업협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회라고 이름 붙은 많습니다. 네. 축산협회, 또 아니면 과수협회, 뭐 무슨 협회 이래가지고 협회들이 모이는데 이것이 바로 협회 회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통의 이익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 담당자에게 가서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고 심지어는 압력도 가하고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압력을 하도 가하니까 압력 집단이라고 이름을 프레셔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요. 프레셔 그룹 그러면 그 좀 나쁜 의미를 자기들 원하는 걸 그냥 압력을 가해서 억지로 달성하려고 그런다. 나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압력 집단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젊을 때 행정공무원 좀 했는데 맨 처음에 정부에 들어가 사무관, 기획계장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이익단체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막 협박조 비슷하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하고 비슷하게 행정부 들어와가 쉽게 이야기하면 초년병들은 다 내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그런데 조금 나이가 많은,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한 5, 6년 지낸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존재다. 왜 그러냐? 정부에게 국민들이 요구를 표출을 할 때 개개인들이 해갖고는 도저히 제대로 뜻을 전달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 개인이 어디 와가지고 내 누구 좀 만나야 되겠다. 그 주지도 않습니다. 개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안 되겠다. 모여라. 우리 공통이 다 모여서 협의 내라. 협의 내가지고 그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전문가도 고용하고 로비할 사람도 고용하고 누구도 뭐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에 자기의 뜻들을 전달합니다. 정당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합니다. 또 국회의원도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회를 전달합니다. 이래서 이 이익집단론을 집대성한 사람이 미국의 데이비드 트루만 그러면서 행태론자입니다. 행태론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 정당한 그런 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그래서 이게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강한 이익 집단이 횡포를 간혹 부린다. 이 강한 이익 집단이 횡포를 부려서 약한 이익 집단이 희생이 된다거나
왜냐면 강한 이익 집단들이 막 몰아붙이는 바람에 공익이 훼손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럼 강한 이익 집단은 도대체 어떤 집단이냐? 경제력이 막 강한 이익 집단. 예를 들면 경쟁연합회라든가 요즘은 많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돈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회원이 많아서 대규모 집단. 그래서 그냥 숫자 많은 대규모 회원들이 나와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선거 때도 그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노동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민주노총이 뭐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행사한다. 전문성이 강한 집단도요, 간혹 가다가 행포를 좀 부립니다. 어떤 거냐? 보통 이 전문성이 강한 분야가 생활 필수적인 분야의 전문가가 많습니다. 바로 의사회. 그 사람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수적인 거,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 때 지금 막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스트라이크 한다 그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시험 보이고 타고 난리죠. 지금 이제 조금 가라앉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문 필수품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전문 분야의 집단이 굉장히 힘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이익 집단이 행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겁니다. 이익 집단이 아무리 이렇게 좀 행포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자율적으로 그렇게 심한 행포를 안 부리게끔 돼 있다. 이게 이제 이익 집단론을 주장하는 데이비드 트루만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이 과연 맞느냐? 이건 다음 시간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익 집단이 이렇게 할 때 바깥에서 다른 집단이 나와서 야, 당신네들 너무 그렇게 강한 힘 가지고 몰아붙여서 많은 사람들 괴롭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익 집단입니다. 공익 집단,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공익 집단들이 견제 역할을 합니다. 이 공익 집단들이 견제 역할을 하려 합니다. 이 파트를 가만히 보죠. 자, 공익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기를 합시다. 공익 집단은요,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NGO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NGO라는 것이 공익 집단도 그 속에 포함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집단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요, 비영리단체, 제3섹터 조직 또는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조직이 돼가지고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공익은 원래 하면은 공공기관이 추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재라고 그러거나 이 경제학자들은 공공재라고 부르는데 막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익이라고 그럽니다.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입니다. 전체를 위한 거니까 세금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즉 공공기관이 못 해주는 일을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대신합니다. 대신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NGO라고 그러는데 그 NGO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담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른다. 부패해서 뇌물을 받아먹는다. 라는 등등을 하게 되면 그거 고발합니다.
고발 조치합니다. 이게 정부가 또 예산 낭비를 막 해가지고 막 쓰고 있다. 조직을 너무 키워가지고 월급을 너무 많이 주고 간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감시단 또는 뭐를 위한 시민연합 또는 참여연대 이런 조직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단체들은요, 정부에 대해서만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실패로 인해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일으킨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기업들이 행포를 부릴 때 그 행포에 대해서 견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어떠느냐. 환경보호. 기업들이 경쟁력을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물도 오염시키고 공기도 오염시키고 이렇게 될 때 이거 안 돼. 이거 공기 오염, 물 오염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들에 대해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환경보호단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어린애들이 먹는 과자에다가 잘못돼가지고 나쁜 물질이 썩게 들어가는 걸 모르고 만들어서 애들에게 유해한 식품을 애들한테 먹게 한다. 근데 이게 막 대량으로 여러 업체에서 만들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야, 이러면 안 된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고 합니다. 이 소비자 보호 문제는요, 사실은 원래 이 NGO가 맨 처음 등장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 미국에 1950년대에 랄프 네이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큰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그 자동차가 사고를 자꾸 일으킵니다. 일으키는데 근데 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운전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했다라든가 아니면 부주의하게 했다라든가 술 마시고 했다라든가 그래서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데 랄프 네이더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이게 사고를 많이 내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좋으냐 해보니까 안전벨트를 만들어서 자동차 부착을 하면은 사고가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안전벨트 부착 운동을 합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자동차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거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 자동차에 있어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랄프 네이더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전벨트 부착 운동 그런 걸 전국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안전벨트가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건이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값싸게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기업들의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훌륭한 기업들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게 좋은 건데 그러나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생산비 줄이기 위해서 환경 파괴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소비자 안전 문제도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제 역할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익 집단에 대한 견제입니다. 강력한 이익 집단이 떠들을 때 너무 횡포를 부리면은 다른 공익 집단이 나와서 견제를 합니다. 옛날에 그게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0여 년 좀 더 됐네요. 이 현대 자동차 노조가 너무 심하게 스트라이크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시장 이하 그다음에 울산시에 있는 무수한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10,000여 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스트라이크 그만해라.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냐. 경제가 다 망가진다. 그렇잖아요. 부품회사들 다 망하니까. 하면 굉장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요. 요즘 엄청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강력한 이익 집단을 견제하는 또 다른 시민단체들의 역할. 근데 이익 집단과는 갈등도 조정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옛날에 의사하고 약사가 굉장히 대립을 해가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약국에서 약을 팔 때 중요한 약은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약을 거기에 따라 판다. 대신에 의사가 함부로 병원에서 약 팔면 안 된다. 그 의약 분업입니다. 의사는 진료하고 의료행위만 하고 약사가 약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근데 두 집단이 다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파업을 했습니다. 약국도 파업, 의사들도 파업. 근데 결국은 그때 참여연대하고 매체가 나와서 야, 이러지 마라. 둘이가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러냐? 둘이가 싸워대니까 일반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익 집단들의 갈등 때문에 공익이 오히려 깨지는, 공익이 훼손되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당신들 참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막 쳤습니다. 아, 잘한다. 이런 견제 역할이나 조정 역할하고 전혀 다른 역할이 NGO 중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종류가 다른 NGO입니다. 어떤 거냐? 과원, 양로원, 유아원, 이게 민간인이 이걸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6.25 사변 이후에 고아들도 무수하게 나왔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살기 곤란할 때 양로원, 고아원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시민단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한국 정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 설립을 한 사람들, 양로원 설립해서 거기에다가 줬습니다. 그 고아원, 양로원을 민간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전통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민간단체가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유아원도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주려고 그래요. 이런 소위 단체,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NGO 일종으로 합니다. 뭐냐? 공공 서비스를 생산해가 공급하는 겁니다. 이 공공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고아, 노인네들, 어린애, 이걸 돌봐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점차 이게 나중 정부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나 이거를 옛날엔 정부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가 많이 했습니다. 저 기독교 단체, 불교 단체 이런 데서 특히 기독교 단체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점차 종교단체들이 손을 떼면서 이게 정부 쪽으로 넘어오고, 또 해외 원조 프로그램 우리나라 만들었잖아요. 해외 원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원봉사단이 많이 외국에 나갑니다. 이 민간인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지금 해외 원조 프로그램 정부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가지고 자비를 받아서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하는 건 자원봉사단이 서비스 제공. 주로 의료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의사들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가난한 지역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교육 나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금 미국에서 피스코어 그런 게 왔습니다. 그게 바로 자원봉사단들이 나온 건데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런 역할. 이것도 우리가 NGO 중에 한 일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공공재로서 공공기관이 해야 될 텐데 민간인이 하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 지원되니까 이게 함부로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옛날에 낭비가 많이 됐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독도 해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정부하고 같이 정부와 같이 이 신국정 관리 그런 게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 정부와 같이 NGO가 일을 같이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NGO가 막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를 견제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행포를 견제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연합회라든가 이런 NGO들이 지나치게 정치개혁이라든가 행정개혁 주장을 한다. 그 정치적인 편향성을 지니고 한쪽 건으로 몰려있어요. 정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좌파든 우파든 갈라져가지고 막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파적인 사고를 하고 당파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낙선운동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시민단체가 보고 야, 저 국회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저거는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 단체에서 인원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 명단 붙이고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낙선운동 이거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는데 바로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정부 편을 많이 들어서 정부 견제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엉뚱한 편향을 지닐 수가 있다.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 NGO 약점 중에 뭐 하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봅시다.